송국령 문화 사례에서도 보듯이 500년 주기로 가뭄이 도래할 때마다 한반도 선사시대 사회는 대부분 예외 없이 큰 충격을 입고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보시면은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700~800년 전, 4,200년 전, 3,700년 전 다 가뭄이 찾아왔을 때 한반도 사회는 큰 영향을 받았는데 3,200년 전의 가뭄에는 한반도 사회가 별다른 변화를 겪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기는 3,200년 전은 다른 시기들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송국령 문화는 대략 3,000년 전부터 금강 하류를 중심으로 발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2,700년 전부터 2,400년 전 사이에 송국령 문화는 남으로 전파되었고 전라도와 경상도 서부에 기존에 존재하던 문화들이 대부분 송국령 문화로 대체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남쪽으로의 문화 확산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700~800년 전에 나타났던 기후변화의 여파일 가능성이 큽니다. 농경민들이 기후적으로 변환경에 유리한 지역을 찾아서 남으로 이주를 했고 그때 함께 송국리 문화 유형이 전달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 중 일부는 아예 바다를 건너서 일본 규슈 일대까지 진출했고 일본의 야요이 문화를 열게 되는데요. 벼농사는 아마도 당시 한반도보다는 당연히 더 온난수변한 규슈 지역에 보다 적합했을 겁니다. 이렇게 일본으로 넘어간 송국령 문화인들의 야심찬 도전에 대한 물질적 보상은 충분했다고 여겨지는데요. 한반도에서 건너간 야요이인들은 수도작 벼농경의 높은 생산성을 기반으로 점차 인구를 늘려갔는데 수도작이라고 하는 거는 물을 대고 거기다가 벼를 심어서 벼를 키우는 방식이죠. 이 야요인들은 당시 일본 열도에서 수렵 채집으로 삶을 영위하던 조몬인들을 단기간에 몰아내거나 동화시켰습니다. 이때 북쪽으로 밀려나간 조몬인의 후손들이 바로 홋카이도의 원주민인 아이누족입니다. 아이누족과 남쪽 오키나와의 류쿠인을 제외한 전체 일본인 유전자의 80% 이상이 야요이인에서 왔기 때문에 일본인에게 한반도에 농경민이 이주한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유전자 연구에서도 한국인과 일본인이 분리되면서 유전적으로 차이가 나타나는 시점이 대략 한 2,800년 전 정도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모두 맞다면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의 충격으로 농경민이 남쪽으로 이주를 했고 그들 중 일부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야요이 문화를 일으켰다는 가설이 시기적으로 잘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략 2,300년 전 남한의 주거지 숫자는 재차 크게 감소해서 이제 거의 찾기 힘든 수준까지 떨어지는데요. 송국리 문화가 거의 소멸한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농경을 받아들인 후에 송국령 문화의 경우와 같이 농경활동에 심각한 쇠퇴가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는 흔치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 사회가 쇠락하는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요인보다는 급작스러운 기후 악화가 더 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번의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존한 농경민들이 있었고 이들은 수렵 채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뒤로 한 채 벼농경의 적당한 지역을 찾아 꾸준히 남쪽으로 나아갔는데요. 그들 중에 일부는 바다 건너 섬나라로 향했던 것이죠. 이들은 오래전부터 아마도 일본 규슈와 그 한반도 사이를 오가던 사람들을 통해서 규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 따뜻하고 비가 많은 규슈는 농사 짓기에는 더 좋은 땅이었습니다. 또 중국 동북부 요령성의 요하 유역에서 보고된 탄소연대 자료 또한 매우 흥미로운 추정을 가능케 하는데요. 중국 학자 가운데 일부는 이 지역에서 6,500년 전 즈음에 나타나서 5,000년 전까지 흥했던 홍산 문화가 국가의 기본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원시 문명 사회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홍산 문화가 지금까지 중국 문명의 발원지로 여겨졌던 황하 유역의 앙소 문화보다도 1,000년 이상 앞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중원에 치우친 황하 문명이 아닌 보다 동쪽에 위치한 요하 문명을 중화 문명의 뿌리로 간주하고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의 정통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천명한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그 과정에서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고대사를 곡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요한문명은 우리나라에서도 고조선과의 관련성이 대두되면서 이 고대사를 연구한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홍산 문화와 연이어 나타난 소하연 문화, 그리고 하가점 하층 상층 문화는 모두 당시 한반도의 선사 고대사회와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요하유역의 탄소연대 자료 또한 이 지역의 선사 고대사회가 주기적인 기후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강하게 시사한다는 점입니다. 요하유역과 한반도는 거리상으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메커니즘의 기후변화, 즉 장주기 엘니뇨가 두 지역의 선사고대 사회에 동시에 비슷한 파장을 몰고 왔다고 봐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홀로세 기후 최적기가 끝나가던 시점, 즉 4,700~800년 전에 기후 악화가 한반도의 선사시대 수렵 채집 사회를 무력하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후변화가 요하유역에도 유사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 그 시점에 홍산 문화가 사라지고 소하연 문화가 나타나고요. 이후 소하연 문화는 4,600년 전에서 4,400년 전까지 전성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4,400년 전에서 4,200년 전 사이에 크게 쇠락하는데 동시기 한반도의 선사고대 사회 또한 이와 유사한 부침을 겪었음을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800년 전 다시 한번 기후 여건이 나빠지면서 근근히 이어지던 소하연 문화가 요하유역에서 끝이 나고요. 그 뒤를 이어서 하가점 하층 문화가 도래합니다. 이 하가점 문화는 홍산 문화만큼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조선의 초기 중심을 평양이 아닌 요하유역으로 보는 그 제야사학계는 이 하가점 문화를 특별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가점 하층 문화와 초기 고조선이 시기적으로 겹친다고 보기 때문이죠. 여하튼 하가점 하층 문화는 3,800년 전부터 급격하게 팽창하다가 3,200년 전에 이르러 빠르게 쇠락을 하고요. 이 하가점 하층 문화는 원래 농경 문화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3,200년 전 만주 아무르강, 흑룡강 유역의 유목민이 서쪽으로 차츰 이동하면서 그러면서 요하유역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그 결과 목축과 농경을 기반으로 하는 하가점 상층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꽃가루 자료에서도 보이는 이 3,200년 전의 기후 악화가 아마 중국 동북부 지역의 농경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왔고 그 결과 문화가 교체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당시 한반도 사회에서는 그 기후 악화의 여파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서양 학자들 가운데 그 비슷한 시기에 지중해 동부의 청동기 사회가 거의 소멸 수준에 이르렀던 원인을 그 기후변화에서 찾는 경우가 요새 늘고 있는데요. 이런 면들을 고려할 때 동북아시아에 도래한 그 3,200년 전의 기후변화가 하가점 하층 문화를 끝내고 하가점 상층 문화의 시작을 이끌었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하가점 상층 문화는 강력한 기마술과 무기를 배경으로 등장했고 고조선에서 비파형 동검 문화가 발달하는 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700~800년 전의 기후 악화는 요하 지역에서 하가점 하층 문화가 타격을 입고 한반도에서는 송국령 문화가 기후변화로 이 문화가 남쪽으로 퍼져나가는 계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후 두 문화는 모두 2,300년 전의 기후 악화에 다시 한번 충격을 받고 그 결과 함께 쇠락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요하유역과 한반도의 선사고대 사회들이 겪었던 기후변동에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결과 나타난 사회의 변동 경향 또한 매우 유사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두 지역의 상황을 한번 연관지어 생각해 볼 만한데요.
기후가 혹독해지면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버틸 수 있는 수렵 채집민들과 달리 농경민들은 자기 땅을 버리고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는 엄청난 모험을 감행해야 합니다. 그 결과 언어나 생활 방식이 상이한 타 지역의 정착민과의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가뜩이나 불리한 기후 여건으로 누구나 힘겨운 상황에서 이는 분명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되었을 것이고 사회 변동을 촉진시켰을 것입니다.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연이은 이주 물결과 문화 전파가 마치 도미노와 같이 나타났을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3200년 전에도 분명 기후가 악화되었는데 문화의 교체가 일어났던 요하 유역과 달리 한반도의 인구 규모는 오히려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구 규모가 대체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던 다른 건조기들의 경우와는 달리 매우 특이한데요. 기후변화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외부에서 한반도로 변환경민이 집단 이주에 들어오면서 주거지 숫자가 기후변화로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이주민의 유입으로 계속 증가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이들 이주민은 원래 요동에 거주하다가 요하 유역에서 발생한 기후 난민을 피해 한반도로 내려온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또 재밌는 거는 이 3200년 전 기후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거지 숫자가 늘어났던 이러한 한반도의 상황이 수백 년 후 기후변화를 피해 일본으로 건너간 송국령 문화인에 의해서 일본 규슈에서도 유사하게 재현된다는 것이죠. 그래프에서 보듯이 요하 유역과 한반도에서는 기후가 지속적으로 나빠지던 2800년 전에서 2300년 전 사이 주거지와 인구 숫자가 감소하였는데 일본 규슈의 경우에는 인구가 오히려 계속 증가했음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동과 한반도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에 의해 야유이 문화는 변환경을 기반으로 곧 전성기에 이르게 되고요.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과거 기후변화가 발생할 때마다 일종의 기후 난민이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동북아시아 전역의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켰고요. 동시에 선진 문화와 기술을 전달하는 순효과 또한 가져왔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덧붙여 조금 더 말씀드리면 송국령 문화인들은 바다 건너 일본 규슈로만 건너갔던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에도 건너갔습니다. 이들은 섬에 도착한 후에 생태계를 어지럽히고 원래의 경관을 크게 바꿔 놓았는데요. 그들의 적극적인 교란 행위 덕에 현재 제주도 중산간에 아름답고도 독특한 풍광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들을 환경 훼손의 주범으로 본다면 그들이 조금 억울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정리되지 않은 원시림보다는 인간의 때가 적당히 묻은 경관이 오히려 인간들에게 편안함을 주게 마련이죠. 제주도 하면 한라산이 먼저 떠오르지만 넓은 초지와 오름으로 구성된 이 중산간지대 또한 제주도의 상징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진상에서 보이듯이 초지와 오름이 빚어내는 이 중산간의 이국적 경관은 제주도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관광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가보셨을 때 혹시 이런 생각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중산간지대의 초지가 제주도의 기후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느낌 받지 않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중산간은 이게 자연적인 경관이 아니라 장기간의 목축 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인위적인 경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질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중산간에는 사진 속에서와 같이 형태가 매우 다양한 수많은 오름들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오름 중에는 이제 초지로 이루어진 오름도 있고요. 정상의 화구와 함께 습지가 형성된 오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송국령 문화인들이 제주도로 건너가기 전 중산간지대는 이렇게 초지로 이루어졌던 게 아니고 참나무, 서나무, 누름나무 등이 밀생하던 울창한 산림지대였어요. 근데 지금 이곳은 대부분이 다 초지로 이루어져 있죠. 만약 인간의 교란이 없었다면 중산간 전체는 아마 지금도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었을 겁니다. 혹시 제주도의 곶자왈이라고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주도 중산간에는 오랫동안 목축에 적합하지 않아서 인간의 훼손을 피할 수 있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곶자왈입니다.
이 곶자왈에 가면은 아름드리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곶자왈만 봐도 제주 중산간 환경에 맞는 식생이 풀이 아니라 나무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본토에서 변원경민이 도래하기 한참 전에도 마치 인위적으로 훼손된 것 마냥 일부 오름은 제주 기후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 즉 초지로 덮여 있었는데요. 지금도 오름 중에 나무가 아닌 풀만 자라는 것들이 다수 존재하죠. 물론 이는 사람들이 불을 일부러 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름의 지형과 토양 특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름은 사면의 경사가 매우 급하고 또 오름을 구성하고 있는 흙이 이 스코리아, 우리가 이제 난초 화분에 놓는 가벼운 돌, 우리가 흔히 송이라고 부르죠. 이 스코리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토양이 오름 사면에서 지속적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목이 정착하고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이 송국령 문화인들이 제주도로 처음 건너왔을 때 그들이 이제 처음 봤던 경관은 아마 중산간의 원시림 사이로 점점이 놓인 초지 오름의 경관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본토에서 제주도로 갓 건너간 송국령 문화인들에게 분명 독특한 느낌을 주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토에서 건너온 이 농경민들은 제주도에 도착한 후에 엄청난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들이 섬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변원경이 가능한 곳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제주도는 바로 화산섬, 토양 특유의 높은 투수성 때문에 지표에서 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송국령 문화의 특징인 수도작은 아예 불가능했었죠. 산지에서 소규모 화전은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이 또한 영양분이 부족한 척박한 토양 탓에 생산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건너올 때는 농경민이었는데 오히려 수렵, 채집, 어로 활동의 비중을 늘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해안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도 이제 해안가 말고 이제 중산간에서 화전을 기반으로 이제 근근히 살아가던 소수의 농경민도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중산간에서 살다가 화전을 하면서 살다가 주변에서 이렇게 오름을 보니까 뭔가 이게 자신의 이 어려운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찾았던 거예요. 바로 오름에 놓여 있는 초지가 목축 활동을 하기에 나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목축이 작물 농경보다, 화전 농경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한 이 제주도의 화전민들은 중산간 지대 전역에 걸쳐서 대형 화입을 통해 불을 넓게 질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대형 화입을 통해서 초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후 고려시대 들어 몽골인이 들어오게 되고 말목장을 세우고 초지를 관리하면서 지금의 중산간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서양의 연렴순환 그리고 태평양의 장주기 엘니뇨에 의해서 한반도에 어떠한 기후변화가 나타났고 또 당시 선사시대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후변화는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기후변화의 위력을 실감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사시대의 기후변화가 또 한반도의 인간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선사시대고 다음 시간에는 역사시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사시대에는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해양순환, 그 북대서양 연렴순환과 태평양의 엘니뇨 외에도 또 다른 두 가지 요인, 태양 흑점과 화산 폭발이 기후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의 힘을 극복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과거 동북아시아의 농경민들은 가뭄이 닥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기후변화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이주라는 능동적인 방법을 통해서 살아남은 것이죠.
이들은 새로운 땅에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켰습니다. 현재 지구온난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합심해서 이를 이겨낼 수만 있다면 미래의 인간에게 더 큰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박정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